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번째 시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 범죄란 무엇일까요?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나 통신, 인터넷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또는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총칭합니다. 사이버 범죄는요, 빠르게 확산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익명성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익명성으로 인해 쉽게 일어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이버 범죄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사이버 범죄의 특징입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는 매우 큰 범죄인데요. 대표적으로 해킹이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관리자, 사용자 등 각각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해당하는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 이것 자체도 문제이고요. 또 그런 것에 침입을 해서 시스템이나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했다. 없애버리거나 뭔가 변경시키거나 훼손시켰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는 사이버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시스템의 성능 저하, 사용 불능, 이러한 장애를 일으켰다라는 것들도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해킹, 계정을 도용하거나 단순 침입, 자료 유출 훼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이 주로 있죠. 그리고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도스, 디도스 형태의 그러한 사이버 공격들도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이버 범죄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범죄를 행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범죄들을 의미합니다. 즉 전통적인 범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대로 옮겨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사기입니다. 일상 범죄에서도 사기가 있죠. 이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을 말하죠.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 금융 사기가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사기들입니다. 피싱, 파밍, 메모리 해킹 이런 것들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로 있겠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콘텐츠 자체가 불법적인 것,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유해한 건데 표시가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글, 이미지, 영상,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타인을 모욕 또는 명예훼손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훈령에서 정하는 5대 폭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들었던 공익광고인데요. 이 광고가 참 많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짧은 광고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톡 쳤을 뿐인데 라는 내용입니다. 톡이 무엇인지는 예측이 되시죠? 내가 다른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냥 톡 하고 보냈을 뿐인데 그것이 가해가 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발생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발생을 하게 될까요? 예전에 리차드 루빈이 말한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비도덕적 유혹 생각나시나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빠른 정보의 집약 그리고 파급성에 있습니다. 정보들이 빠르게 집약되고 누군가에게 빠르게 전달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특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이라는 특징입니다. 나의 이름이 가리워져서 내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에 뭔가 감정이 풀어지거나 통제가 풀어져서 나도 모르게 행하는 그런 사이버 폭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대면성도 역시 탈억제성을 가져오는 인터넷의 특성인데요. 인터넷에서는 타인과 대화하거나 글을 할 때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 않으니까 뭔가 풀어져서
또 누군가 나를 감독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것만 보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공간의 비제약성도 큰 문제인데요.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사이버 폭력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이것이 시공간적으로 뭔가 제약이 없으니까 더 널리 퍼지겠지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감독성, 위에서 말씀드린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으로 인한 탈억제성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 나에게 어떤 키퍼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실시간 감시가 안 되니까 그냥 불법적인 정보를 올리거나 아니면 불법을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문성과 기술성이라는 특징이 신기하게도 이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관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가졌던 어떤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일반 사람에게도 노출이 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많이 배우게 되면서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폭력에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요. 이제 그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조직이 움직여서 하거든요. 어떤 조직, 불법적인 조직들이 해커를 데려다가 해킹을 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나쁘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네트워크 환경을 편리하게 관리 조작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된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활용하는 것들이 많다. 그것을 사이버 폭력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일반 사람들에게 해킹 기술이 알려지든 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내가 해킹 기술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킹을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 각각이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따뜻한 인터넷 세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 모욕하고도 비교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다를까? 네, 그것이 바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내용을 올렸을 때 그것이 해당하는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었다라고 본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적시 나타내야 하고요. 또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만약에 그 사회에서 그 내용들이 명예훼손적이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인터넷에 누군가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올린다라는 대부분의 사실들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예훼손은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사이버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예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구누구 씨가 그랬다라고 누군가를 지칭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네티즌들이 장난으로 저 목적어 없어요, 주어 없어요 이런 장난을 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이 명예의 주체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해당하는 글에 댓글로 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글을 썼는가? 내가 왜 이러한 글을 올리는가? 이러한 목적이 드러나야 하고요. 세 번째는 공연성인데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다.
어떤 게시판에 올렸다, SNS에 올렸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연성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다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친고죄이자 반의사 불벌죄라고 했는데요. 친고죄라는 것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고소가 없으면 이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친고죄니까 고소를 해놓고도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더 이상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서 그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이버 폭력들도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벌칙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공연성을 말하는 거죠.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분, 벌금이라는 것은요, 형벌을 어겼을 때 나오는 것으로 이력에 남는 것을 말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공공연하게 거짓인데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거짓의 사실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더 벌칙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거짓말을 올렸을 때는 그만큼 의도가 더 불순하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사이버 모욕이 있는데요. 이 모욕과 명예훼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일단 누군지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감정을 담은 경멸적인 언어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욕설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 즉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을 공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사건이 없는데 상스러운 욕설, 부적절한 표현, 이러한 것들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스러운 욕설을 쓴다라는 것이 마치 명예훼손하고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시험에서 상스러운 욕설, 이 내용이 강조된다라고 느끼시면 그때는 사이버 모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다음 중 사이버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감정을 담아서 욕설을 했다. 구체적인 사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의 지문들이 있다면 그때는 사이버 모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댓글 보면 그냥 막 욕설을 써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사이버 모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친고죄죠. 그 해당하는 사람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고 모욕에 해당된다라고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다르게 고소를 하면 안 되겠죠. 즉 명예훼손인 줄 알고 모욕을 고소했다. 그러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혐의 없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인 언사일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다. 이게 큰 차이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적과 함께 드러난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의 처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법에 의하면 모욕,
제311조의 모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즉 욕설을 막 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가두는 것이죠.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설을 잘못 썼다가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요즘에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성폭력 부분도 매우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 청각적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 이렇게만 해도 이것은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성적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를 강요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처벌은요, 정보통신망법에 나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44조 7 제1항 1호를 위반해서 음란한 부호 이런 것들을 보낸 사람, 또 음란한 화상, 영상 이런 것들을 배포, 임대,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특례법이라는 것은 항상 우선하는 것이 특례법입니다. 이 특례법에 의하면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런 것들을 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유발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어떤 영상들을 만들어낼 때 그 영상이 촬영 당시에 그 사람이 동의를 했다,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인의 뭐 신체를 촬영해도 돼요라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또는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한 자, 배포한 자들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이버 성폭력에서는 처음에 촬영을 할 당시에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뭔가 했다, 어떤 촬영을 해서 불법적으로 그런 것을 유통시켰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것은 벌금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목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시청한 자에 대해서 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판례들이 많이 없어서 시청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보시면 이 항은 신설이 2020년도에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기에 해당해서 뭔가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상습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시키겠다라고 성폭력 범죄에 관련한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처벌들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의 매체는 복제성이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것은 거의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들을 좀 강력하게 해서 좀 어떤 사례들을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일반 범죄에 비해서 사이버 성폭력에 관련된 것은 뭔가 N배수를 해서 처벌을 내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이 있는데요. 이것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스토킹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이버 스토킹은요. 전화, 이동통신, 게시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사이버 스토킹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스토킹과 관련한 내용들을,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반복이 몇 번이냐, 지속이 얼마간을 말하느냐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꼈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매우 컸고 몇 회가 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애형 스토킹, 제발 만나주세요.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보낸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고요. 이지매형 스토킹도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형의 스토킹도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해서 스토킹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스토킹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영상이나 음향이나 문자들을 도달하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따돌림, 청소년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사이버 불링 또는 사이버 괴롭힘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들인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특정인을 가둬놓고 욕설이나 험담 등을 하면서 괴롭히는 행태들, 이런 것들을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특정 학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리적으로 공격하거나 또 너가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너가 여기서 우리 얘기를 다 들으면서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괴롭히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이버 폭력 중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불링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사기입니다. 쇼핑몰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고 사이트가 폐쇄됐다. 이런 것들도 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중고장터, 카페,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직거래를 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이상한 물품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다 전자상거래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전자상거래 사기에 해당하는 것들로는 심부름센터를 사칭한 사기들, 또 성매매를 요구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인데요. 그런 성매매를 사칭하는 사기들,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앵벌이를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다 전자상거래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게임 사기도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사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것을 약속을 한 후에 이에 대응하는 재물이나 이익만 취득하고 그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게임 사기에 해당됩니다. 또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머니나 이에 대응하는 대가를 취득하고 나서 이거에 관련된 게임 아이템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들도 게임 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게임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항들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뭔가 아이템을 주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았다. 특히 뭐 현금으로 주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이것이 게임 사기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묻는 문항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고 이렇게 판매하고 구매하고 하는 것은요. 게임 회사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것을 현금으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대가가 아닌 현금으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게임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게임을 뭔가 게임을 제공하는 측에서의 문제겠죠. 그런데 일반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 간에 서로 아이템을 팔고 사고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는 게임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들 간에 판매하고 사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금융범죄인데요. 이 파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시험에서도 매번 나옵니다. 왜 시험에서 매번 나올까요?
그만큼 일상생활 중에 많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이버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오죽하면 바로 이 목소리라는 내용으로 지금처럼 어떤 그 범죄자,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별별 수법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범죄자들, 가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러 스토리들이 있고요. 스토리텔링도 여러 번 바꾸고요. 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내게끔 기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떠한 범죄들이 있고 어떠한 스토리로 사용자들을 기망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싱인데요. 피싱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이버 피싱입니다.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는다라는 것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또는 협박하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협박을 해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자, 여러분, 이 피싱에 있어서는요, 기망을 안 당하고 협박을 할 때 그 협박을 물리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바로 피싱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피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망이라는 것입니다. 허위적인, 거짓말적인, 사기적인 내용들로 이 가해자들, 범죄자들이 말을 할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바로 피싱입니다. 왜냐하면 피싱은요, 내가 범죄자가 지정한 어떤 계좌나 범죄자가 지정한 어떤 곳에 돈을 내가 직접 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처음에는 그것이 사실인가 라고 혼동이 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바로 피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싱의 종류로는 보이스피싱, 주로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문자피싱, 문자피싱은 다른 말로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신저를 통한 피싱들이 요즘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을 해서 그 사람인 양 하면서 뭔가 피싱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피싱 사이트도 있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피싱이 되는 그런 사이트를 말합니다. 메신저 피싱, 문자 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을 사칭을 해서 긴급한 사정,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지금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메신저 피싱입니다. 피싱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연합뉴스 TV에서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요. 이제는 범죄 조직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보이스피싱을 일일이 돌려서 전화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뒤에는 조폭, 조직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먹을 쓰지 않고 해킹팀, 법률팀, 마케팅팀 이런 조직들을 움직이면서 피싱을 통해서 돈을 갈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조직 내에서 보이스피싱 만약에 실적 미달이 되면 서로가 폭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뉴스 기사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들을 살펴보시면요. 2021년까지의 피해 현황이 나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7년부터 피해 금액이 꾸준히 지금 증가되다가 20년부터 다소 소폭 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피싱에 대해서 환급을 다시 받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수에 관한 것들도요. 17년부터 19년까지 증가되다가 20년부터 21년 사이에 조금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21년 조금 준 것 왜 그럴까요? 저는 신문기사상에서 보는 은행 직원분들의 대처, 또 국민 여러분들이 피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졌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합해져서 이렇게 피해자가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그런 은행 직원분들이 뭔가 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돈을 한꺼번에 이체하거나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경찰을 부른다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피해자 수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연합뉴스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전체 피해액 2019년에 매우 높았어요. 6,720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액이 발생을 했다가 2021년에는 1,682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이런 피싱들의 행태도 달라지는데요. 19년에 보시면 사칭형 메신저 피싱이 적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메신저 피싱의 행태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인이나 가족을 뭔가 사칭을 해서 빨리 돈을 보내줘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들이 뭔가 문제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장 돈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럴 때 한 템포 더 심호흡을 하시고 정말 해당하는 사람이 맞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직접 돌리신 후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돈을 보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미싱입니다. 문자 피싱이라고도 하는데요. SMS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이미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하는 수법들을 말합니다. 이 문자 피싱, 스미싱 중에서는요. 택배 관련 스미싱, 택배가 곧 도착하는데 이 택배가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 배송 현황을 보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링크를 클릭했다가 갑자기 소액 결제가 돼버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돌잔치 초대 문자, 결혼식 초대 문자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뭔가 청첩장을 보시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라고 해서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그것을 통해서 이미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게 되고 또 소액 결제도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스미싱에 해당이 됩니다. 또 성인분들 회사에 다니시면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대출금리 비교 앱이다. 그런 대출금리를 뭔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링크로 보내서 그것을 사칭해서 뭔가 설치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킹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이죠. 스미싱 수법 사례라는 것이 연합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주로 이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앞에서 나온 택배 관련 고객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자꾸만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는 배송 지연, 배송 일자를 확인하세요. 추석 배송 물량 증가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뭔가 클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클릭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뭔가 지인을 사칭하거나 선물을 보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링크를 클릭하게끔 궁금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품권을 보냈다 그러면 궁금하니까 링크를 클릭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공공기관을 사칭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뭔가 차량 불법 단속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문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한 게 밤 11시에 공휴일에 핸드폰 번호로 왔더라고요. 처음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경찰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생각했다가 왜 핸드폰 번호로 공휴일에 밤에 보낼까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있구나, 공공기관을 사칭했구나라고 알고 수업 예시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것들, 특히 교통단속, 도로공사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은 각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문자로 오는 것들은 직접 클릭하지 않도록, 문자로 온 링크는 클릭해서 보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밍입니다. 파밍은 피싱보다도 더
알아보기 힘든 것이 파밍인데요. 왜냐하면 이 파밍은 도메인 하이제킹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어떤 공적인 그러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이미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도메인 하이제킹에 의해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이 되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트 주소만 보고는 우리가 컴퓨터 내에 어떤 불법적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파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상적인 진짜 사이트 주소로 들어갔는데 이미 가짜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가짜 은행, 가짜 대법원 사이트, 가짜 쇼핑몰 결제창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파밍에 해당이 됩니다. 파밍이라는 이 범죄에서 중요한 특징은요. 이 말이 들어가야 파밍이 성립이 되는데요. 피싱과 파밍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파밍이 나올 때는 항상 지문에 정상적인 URL,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로 접속된다. 이 말이 들어가면 이런 뉘앙스가 들어갔을 때는 파밍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싱에서는 기망, 협박을 당해서 내가 직접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파밍은 그런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진짜로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이미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짜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진위 여부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피싱의 경우에는 심지어 가짜 도메인 주소, 가짜 URL을 불러준다는 것이죠. 가해자가요. 그러면 그 주소를 보면 우리나라 공식 기관은 go.kr이잖아요. 그런데 피싱의 경우에는 그런 go.kr이 아닌 컴이나 넷이나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아, 이거 가짜 주소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파밍에 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 성인 금융교육 시리즈에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 파밍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팝업창을 이용해서 가짜 사이트로 연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 금융감독원 파밍에 관련된 영상도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해킹인데요. 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파밍부터 피싱 파밍 구분하기 어렵고 파밍이 더 우리가 진위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말씀드렸는데요. 메모리 해킹도 그렇습니다. 더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피해자 PC 메모리에 어떤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습니다. 메모리에 악성 프로그램을 넣는다라는 것은 컴퓨터를 우리가 켜서 실행시키면 메모리에 있는 것이 항상 먼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근데 그 악성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 오류를 계속해서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래 오류가 났습니다 하면서 팝업창이 뜨면서 나의 금융거래 정보를 자꾸만 입력하도록, 즉 보안번호나 우리의 금융카드 보시면 보안번호 6자리 뭐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입력해야 된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해야 된다거나 공동인증서 이런 것들로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창들이 뜨면서 그 창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모두 다 빼가고 나에게서 빼간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유유자적 이 가해자들이 범죄자들이 내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메모리 해킹입니다. 이 메모리 해킹의 과정은요. 첫 번째는 피해자 PC를 감염을 시키고요. 악성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뱅킹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체를 클릭하자마자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류가 계속 반복해서 뜹니다. 팝업창이 나타나면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체 정보가 잘못 전송됐습니다.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만 보안카드 전 번호, 전체 번호를 입력하게 한다거나 개인정보를 더 자세하게 입력하는 창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범죄자가 이 악성 코드에 의해서 해킹한 그런 우리의 금융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행 계좌로 우리의 돈을 가져간다, 이체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해킹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팝업 창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보안카드 전체 정보를 입력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내용을 녹음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가해자, 범죄자가요. 어떤 말들을 자주 하냐면요. 메모되시면 그쪽에 제 이름도 같이 하나 메모를 해주세요. 사건 번호 전달 받으셨나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 상대방이 제 이름 메모해 주세요. 그러면 뭔가 갑자기 신뢰성이 생기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사건 번호를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줘요. 왜냐하면 내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이 됐기 때문에 내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겠죠. 핸드폰 번호로 대검찰청이다 그러면서 사건 번호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화 통화도 하는 중에 사건 번호가 문자로까지 오면 우리는 그 이중 정보에 의해서 이 사람 진짜구나 라는 생각에 그런 심리적인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수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 내용들이 그 사건 번호 내용 안에 있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자꾸 묻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이해를 하고 있냐고 물을까요? 심리전인 거죠. 그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또다시 설명하고 또다시 설명하면서 그 사이에 거의 우리가 그 심리에 휘말리게 되고 어떻게 일종의 뭐 가스라이팅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뇌인지 그런 것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심리전을 펼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 가해자, 범죄자로 몰리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전화를 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 번호 전달을 한 거고 그 사건 번호를 통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당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유선상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제 지인은요. 무려 이 범죄자와 얼만큼 통화를 했냐면요. 3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왜 3시간 통화했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매우 똑똑하시고 또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다시 묻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3시간을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이 범죄자에게 빼앗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가해자, 범죄자가 말하는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없나요? 라고 하면서 어떤 뭐 김종호라는 사람 아냐? 뭐 알게 뭘까요? 이게 다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름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사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어떤 데서 통장을 혹시 개설하셨냐? 당연히 없으니까 없죠. 근데 이런 사실들 때문에 당신이 범죄자로 몰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고소고발이 됐냐? 어느 쇼핑몰에서 당신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가해자, 범죄자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줄줄이 읊으면서 당신이 어떤 사기자, 온라인 사기범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 또 대검찰청에 계신 분들, 경찰관들 전화로 해결할 만큼 한가하실까요? 물론 친절한 분들 전화통화로 상담 많이 해주시지만 만약에 이러한 심각한 범죄가 벌어졌다고 하면요. 집으로 매일 우편이 옵니다. 우편이 와서 직접 출두하시라고 합니다. 네, 전화로 3시간 동안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벌써 이상한 일인데 이분은 내가 어떻게 대검찰청을 가? 또는 내가 어떻게 경찰서까지 가? 라는 생각에 전화로 하면 이분이 도와주겠자라고 믿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가해자, 범죄자가 말한 대검찰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범죄자가 부르거든요. SPO는 우리 대검찰청 사이트 도메인 주소하고 일치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중에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 암기하시는 분 있나요? 저도 암기 잘 못하는데요. 우리나라 조직기관은 G5.KR로 끝나는 게 맞는데요. 이 가해자가 보낸 것은 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범죄자라고 몰린다고 생각한 제 지인분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불러주는 대로 컴을 이 웹브라우저에 치시면서도 모르셨다라는 거죠. 이미 심리전에
휘말렸었으니까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조회에 번호를 넣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이 복제를 한 후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없는 부분을 하나 해커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건 조회란을 따로 오른쪽 하단에 만들어서 문자로 온 번호를 넣어라 라고 하면 이 지인분은 넣으셨겠죠.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뭔가 따라가기 식으로 했는데 따라가는 과정이 이 가해자가 말한, 범죄자가 말한 순서대로 일치한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맞다라고 신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짜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내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는 바람에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 범죄자들은 통장에서 돈을 다 인출을 해갔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금융감독원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킹을 당한 그 노트북을 가져와 봐라 라고 해서 그 도메인 주소의 소유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역추적을 해봤는데요. 도메인 주소는 중국 사람이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운영하는 것도 다 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실제 대검찰청 사이트를 만약에 들어가라 한다면 이 범죄자가 불러주는 곳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대검찰청이라고 치신 후 거기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대검찰청에서 오죽하면 보이스피싱 자수 및 제보 전화 이렇게 팝업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도록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수법으로 당한 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사이버 폭력의 최근 현황입니다. 문제는요. 가해자들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점점 알려지면서 사이버 폭력이 점점 어린 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사이버 폭력을 하나의 놀이처럼 인식하는 그런 문제도 나타나고 있고요. 사이버 피해, 폭력의 피해 대상이 예전에는 공인이거나 연예인들인 경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이버 폭력이 학교 폭력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입니다. 명예훼손의 대응은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곳에서 사이버 범죄 상담하기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시고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피해 구제 센터가 있습니다. 번호는 1377인데요. 이 1377 번호 혹시 기억하시나요? 청소년 위해 정보 신고 상담도 1377이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어떤 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고요. 또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분쟁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심각하다라고 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명예훼손이 있을 시에 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하면서 정보를 삭제해 주세요. 또 적극적으로 반박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게재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의 삭제 요청이고요. 두 번째,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나 뭔가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된다. 이럴 때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의 접근 차단이 가능합니다. 또 정보 제공자에게 우리 사용자가 침해를 당한 사람이 어떤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요청이 없이도 정보 제공자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 내에서 문제가 있다. 정보가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임의로 정보 제공자가 스스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시 조치라고 합니다. 자, 삭제 요청, 그리고 또는 반박글 게시, 접근 차단 요청, 또 임시 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으로 틀린 것은 뭐 시정을 요구한다, 정책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은 다 틀린 대응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기 예방법인데요. 가급적 직거래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또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을 한 후 거래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판매자 이름과 입금할 통장의 이름이 같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어버리는 것도 위험하고요. 전자상거래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 방문하시면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맞는 정당한 신뢰성 있는 사업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치트, 경찰청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사기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사기 사이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스팸 메일을 통해서 대폭 할인을 한다 이렇게 오는 제안들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현금 결제는 매우 위험한데요. 현금 결제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상품의 어떤 정보들 그리고 거래 조건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내가 결제를 했을 때 그러한 결제 정보를 출력해서 보존을 해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쇼핑몰에 제대로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금융정보를 입력을 할 때 조심하시고 보안카드 전체를 입력하라 하는 것들은 반드시 잘못된 것이니까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입을 해두시고요.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에서 어떤 앱이 설치되는 것들 막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앱만 설치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들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혹시 어떤 해킹 프로그램 설치되는 것은 아닌지 유입되진 않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